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7월 달도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7월 22일이네요. 최근 들어서는 날씨도 덥고 또 밖에 나가기에는 좀 바이러스가 무섭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계실 텐데 이 무더운 여름 어떻게 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미주은 책 2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진도를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미주은 책 2탄 발간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가면 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날씨가 비록 덥지만 이 여름 알차게 활용하셔서 우리가 5년 후에 다가올 은퇴 아니면 10년, 15년, 20년 후에 다가올 은퇴를 슬기롭게 매일매일 준비하시는 그런 미주은 패밀리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7월 22일 무더운 날씨에 보내드리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오미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첫 번째 소식은요, 반도체 관련해서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답답한 몇 개월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주식들이 많이 횡보했잖아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처럼 잘 나가는 기업도 있었지만요. 그런데 오늘 이 소식을 통해서 아마도 이러한 갈증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Semiconductor Equipment Stocks Rally After ASML Earnings Strength. 자, 반도체 장비 주식들이 모두 일제히 올라가고 있다. 랠리라는 것은 이제 막 주식이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ASML이라는 그 장비 주식의 대표격인 기업이 이번에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전해준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필라델피아 세미컨덕터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부르는 거죠. 어제 1.6%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테크 주식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1%가 올라가지 못했는데 그에 반해서 반도체 주식들이 지금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요. 왜냐하면 어닝이 발표됐는데 굉장히 강력한 어닝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어닝을 발표한 반도체 장비 기업은 바로 ASML이었다고 합니다. 자, ASML은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굉장히 독특한 장비, 그들만이 만들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 장비의 이름은 리소그래피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이 리소그래피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 왜냐면요, 지금 파운드리라는 기업들이 있죠. 파운드리라는 것은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기업이 TSMC라든지 삼성 역시도 이제 파운드리 기업이죠. 이런 그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수용력을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수용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이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능력이잖아요. 따라서 장비를 많이 사들임으로써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반도체의 수를 늘려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러한 현상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많은 파운드리 기업들이 장비를 새롭게 구입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문맥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ASML이 판매하는 리소그래피 시스템의 그 주문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이 시스템이 굉장히 비싼 장비입니다. 보시면은 200밀리언이 나와 있잖아요. 2억 유로, 한 대당 2억 유로를 줘야 살 수 있는 장비인데 무려 지금 8.3 빌리언 유로가 주문이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ASML은 굉장히 첨단 반도체 장비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 리소그래피 머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머신을 가지고 이제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장비겠죠. 그런데 이 장비 역시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다. 지금 3개월 동안 주문량이 4.9 빌리언에 이른다라는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장비 기업이요, 좋은 어닝을 발표하게 되면 이 소식은 곧 파운드리 기업들이 수용력을 늘렸으니까 그들 역시도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은 퀄컴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 역시도 주가가 앞으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반도체 장비가 많이 팔려야 제조업체들이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반도체 설계를 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은 매출을 창출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체인이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ASML이 좋은 어닝을 발표하면서 어제 장비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랠리를 했습니다. ASML은 5.4%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4.57%, 램 리서치가 4.97%, 마지막으로 KLA 코퍼레이션이 4.66%, 전반적으로 굉장히 행복한 반도체 주식들의 모습을 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ASML의 어닝 결과가 얼마나 좋았길래 이렇게 전반적으로 장비 주식들이 좋은 주가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지잖아요. 한번 보시죠. ASML 홀딩이 지금 EPS가 나왔는데 빗을 했다. 빗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초과해서 달성을 했다는 거죠. 0.03유로 조금 더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스가 나왔는데 레비뉴 같은 경우는 매출은 오히려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미치지 못했다. 이것만 봐서는 뭐가 이렇게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네요. 조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Q2 2분기의 갭 EPS, 갭이라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라는 뜻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EPS는 2.52유로가 나와서 기대치보다 조금 더 나왔다. 0.03유로가 초과됐고요. 자, 매출 같은 경우는 4빌리언이 나왔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20% 정도 상승한 수치고요. 대신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수치보다는 오히려 120밀리언 정도가 부족한 그런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만 우리가 읽어보면 뭐 그닥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호들갑들을 떠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부터가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Q2 2분기에 넷 부킹, 넷 부킹이라는 것은 이제 오더가 얼마나 들어왔냐 이 얘기거든요. 오더의 양이 8.3빌리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매출이 4빌리언 있는데 그 매출의 2배가 넘는 오더량이 새로운 주문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ASML이 발표를 했는데요. 바이백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바이백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제 자사주 매입이잖아요. 우리의 그 자사주를 사서 소각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규모가요 9빌리언입니다. 자, 지금 한 분기에 만들어낸 매출이 4였는데 그거보다 2배가 넘는 그런 주식을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시키겠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폭으로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9빌리언은 차차 2023년 12월 31일 전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좋은 소식을 전해준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더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지금 세컨 쿼터의 넷 부킹이 8.3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더하게 되면 토탈 백로그가 17.5 빌리언 유로다. 여기서 얘기하는 백로그가 뭐냐면요. 지금 주문이 들어왔는데 밀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밀려 있는 주문량이 17.5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기에 지금 4빌리언이 매출이 발생했지만 그거에 4배 이상이 지금 밀려 있다. 따라서 앞으로 1년 이상 굉장히 좋은 매출의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쿼터의 예상치를 던져줬는데 3쿼터의 매출 같은 경우는 5.2빌리언에서 5.4빌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것이다. 자, 그래서 2분기에 4빌리언에 비해서 앞으로 3분기에는 훨씬 더 좋은 매출의 성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던져줬죠. 거기에 R&B 코스트가 지금 645밀리언이니까 한 분기당 만들어내는 그 매출의 한 10% 이상을 지금 R&B에 쏟아부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향후의 미래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ASML의 어닝은 이렇게 미래 전망치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어닝 소식을 들려준 기업이 하나 더 있어서요. 여러분들과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업은 인투이티브 서지칼입니다. 수술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죠. 자, 인투이티브 서지칼이 EPS는 지금 0.86이 예상치보다 많이 나왔다고 하고요. 매출 같은 경우도 역시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자, 2분기에 논갭 EPS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갭 EPS는 공식적인 EPS고요. 논갭이라는 것은 이제 비공식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논갭이 갭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이 일회성 비용을 제외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서 계산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EPS가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성장했는지를 계산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논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커다란 인수합병건이 있다고 치면요. 굉장히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을 했을 텐데 이런 비용은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단 한 번만 발생하는 비용이잖아요. 이런 비용을 제외
제외한 것을 논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논갭 EPS가 3.9인데 갭 EPS가 4.25니까 오히려 공식적인 EPS가 더 올라갔잖아요. 이러한 경우는 굉장히 좀 예외적인 경우죠. 어쩔 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냐면 지난 분기에 비용으로 잡아둔 금액이 있는데 비용을 좀 지나치게 많이 잡아놓은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비용을 포스팅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요, 지금 논갭도 그렇고 갭도 그렇고 둘 다 예상치보다는 올라섰다. 자, 그리고 이제 매출을 보시면 1.46 빌리언이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수치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71.3%가 성장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고요.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수치보다도 오히려 200 밀리언 정도, 2억 달러 정도 더 초과적으로 발생을 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컴퍼니가 발표하기를 지금 다빈치라는 수술용 그 로봇이 있는데 대표적인 상품이죠. 이 상품 하나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 분기 동안, 그러니까 3달 동안 328대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치죠. 지난해에 비해서 84%를 더 판매한 거고요. 작년에는 같은 분기에 178대밖에 판매하지를 못했었다. 따라서 71%라는 멋진 매출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요, 미준 1탄 책을 읽으신 분들은 제가 그 책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는요, 2020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비드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많은 그 병원이라든지 의사들이 좀 비용을 축소했고 또 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이런 걸 좀 꺼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72.3%라는 성장은 어느 정도 기저 효과가 개입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buys Cloud Infrastructure Entitlement Management Firm CloudNox Security.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인수를 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인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인타이틀먼트를 관리하는 회사, 그리고 기업의 이름은 클라우드 녹스 시큐리티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클라우드의 인프라에 인타이틀먼트를 관리한다. 인타이틀먼트라는 것은 자격이란 뜻이거든요. 자격을 관리한다는 뜻은 뭐냐면 어떠한 클라우드에 누가 들어갈 권한이 있고 누구는 접근하면 안 되고 이러한 것을 관리하는 회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은 좀 자세히 살펴봐야 이해가 가겠죠. 자, 클라우드 녹스는 제공한다.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냐면요, 완전한 비지빌리티. 비지빌리티라는 것은 훤히 다 보이는 거거든요. 뭐가 다 보이냐면 누가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있고 누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고 누구는 지금 들어가면 안 되고 이러한 것을 한 번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비지빌리티, 가시성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사이버 시큐리티 쪽의 위험성,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시큐리티 관련된 블리치 같은 것도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어디에 들어가서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는지를 다 자세히 우리가 모니터링할 그런 툴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인수를 하면서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이용하는 그런 고객사들은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런 모니터링이 왜 필요하냐면요, 최근 들어서 하이브리드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퍼미션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두 개를 결합해 놓은 거잖아요. 하나는 이제 온프레미스고 하나는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온프레미스, 그 기업 내에 가지고 있던 서버에 있던 자료들, 그 정보들을 클라우드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다 옮기지 못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두 가지를 다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굉장히 복잡해지죠. 왜냐면 어떠한 파일들은 온프레미스 서버에 들어가 있고 어떤 파일들은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 어떤 파일의 권한이 갖고 있는지도 굉장히 좀 복잡하고요. 따라서 이러한 그 복잡한 환경에서 이러한 권한을 좀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런 툴이 필요하게 되겠죠. 멀티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우드를 하나만 사용하면 굉장히 쉬울 텐데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클라우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는 파일은 누가 접근이 가능하고 이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는 정보는 누가 열람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컨트롤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녹스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클라우드 녹스를 인수했고 그 전에 이제 리스크 IQ 또한 리폼 랩이라는 것을 인수했습니다. 세 개의 기업을 지금 연달아 인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수를 세 개씩이나 하는 것은 우리의 포커스와 실행력을 보여준다. 어디에 지금 포커스와 실행을 하고 있냐면 굉장히 강력한 디펜스, 방어를 해준다는 거죠. 우리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사이버 시큐리티 쪽에 굉장히 많은 위험성이 노출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의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이렇게 탄탄하게 우리가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놨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호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멋진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줌에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줌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들의 비즈니스를 넓혀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Zoom expands offering with Zoom apps and events. 줌이 expand 한다. expand라는 것은 이제 넓혀 나가는 거죠.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넓혀 나간다. 새로 추가한 서비스의 이름은 Zoom apps 그리고 Zoom events라고 합니다. Zoom 앱하고 Zoom events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한두 달 전에 줌에 관련된 기업 분석 끝판왕을 보내드릴 때 설명을 이미 드린 바가 있는 서비스인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비디오 컨퍼런싱을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인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그 티커는 ZM이죠. 자, 이번에 론칭을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것을 론칭했냐면 줌 앱이라는 그런 서비스 그리고 줌 이벤트라는 서비스를 이번에 새롭게 론칭을 했다는 거죠. 일단 줌 앱을 살펴보면요, 임베드 됐다는 것은 이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줌 미팅 패키지 안에 서드 파티가 만든 다른 기업들이 만든 앱들을 포함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설명해 주는데 줌 앱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면 이미 1,500개 이상의 다른 기업들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들어가 있다,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줌을 통해서 화상 미팅을 한다든지 화상 채팅을 할 때요, 이렇게 1,500개나 되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그 줌 미팅 안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론칭을 해서 화상 회의를 할 때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도 50개가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론칭된 줌 이벤트 같은 경우는 플랫폼인데요. 뭐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냐면 만들고 호스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어떠한 것을 호스팅하냐면요, 인터랙티브니까 이제 상호작용이 가능한 가상이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상에서 이벤트를 개최한다. 따라서 굉장히 라지 오디언스니까 여러 명을 초대해 놓고 우리가 이벤트를 개최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세일즈 서밋이라든지 트레이드 쇼 아니면 이제 커스터머 인터널 이벤트 같은 걸 할 수 있다고 써 있는데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공연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콘서트 같은 것도 줌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개최를 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요, 사실 줌 이벤트가 나중에 확장이 되면 가상현실과 조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무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줌 이벤트를 통해서 나중에 가상현실과 조합해서 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마련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줌 이벤트는 이번에 포함한다. 뭐를 포함하냐면요, 베타 버전에 온 줌이라는 기능을 포함을 했는데요. 이 온 줌이라는 것은 뭐냐면 브랜드라든지 아니면은 작은 기업들이 호스팅하고 그 다음에 돈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기업 그 이벤트를 통해서 돈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인데, 사실 온 줌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쉽냐면요, 온라인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어떠한 교육 내용,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그 컨텐츠를 판매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는 모델을 이번에 줌 이벤트에 포함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줌이라는 기업이 보여주는 성장 모습은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줌 관련된 모습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시 반도체 쪽으로 돌아와서 반도체 관련된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Bullish analysts name NVIDIA a topic and Dow contender. 자, 블리시 애널리스트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그런 애널리스트가 엔비디아를 꼽아주고 있는데요. 뭐로 꼽아주고 있냐면 탑픽이니까 가장 좋은 종목으로 꼽아주고 있고, 또한 다우존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뽑아주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쉐어가 이번에 4.3% 정도 어제 미국 시장에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굉장히 두 명의 굉장히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애널리스트의 노트가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관 중에 하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고요.
또 하나는 CFRA라는 기관입니다. 자,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비벡 아리아고요. 이 비벡 아리아라는 사람의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요, 굉장히 강력하게 좋은 의견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어떠한 기업들에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냐면 세 가지 기업이 나옵니다. 하나는 엔비디아, 두 번째는 AMD고요. 세 번째는 마벨 테크놀로지. 이렇게 세 가지의 반도체 주식을 굉장히 좋게 평가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리아라는 그 전문가가 말해주기를요, 이렇게 세 개의 삼총사, 트리오니까 엔비디아, AMD, 마벨, 요 삼총사는요 아웃퍼폼한다. 아웃퍼폼이라는 것은 시장보다 더 잘한다는 거죠. 따라서 어떠한 얘기냐면 지금 현재 반도체 주식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디셀리레이팅 그로스다. 그 성장세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반도체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이죠. 그 얘기는 PC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시장이 성장세가 엄청났었는데 그러한 성장세가 조금은 이제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기업들이 성장세가 조금씩은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요 세 기업들은 그러한 성장세를 넘어서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요 세 기업은 아무래도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그러한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마벨 같은 경우는 5G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죠.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AMD도 마찬가지지만 두 기업 모두 데이터 센터에 굉장히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은 전반적인 반도체 주식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우세한 장기적인 성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규모도 크고 그리고 언더 페네트레이티드, 아직까지 침투가 되지 않은 그런 시장에 진출을 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즉 인공지능 시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의 투자 기관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CFRA가 전해주기를 엔비디아가 이번에 주식 분할을 했잖아요. 주식 분할을 한 것은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이번에 프라이스로 그 웨이트가 되는 다우존즈 지수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프라이스 웨이티드가 뭐냐면요, 다우존즈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에 상관이 없이 지금 현재 주식의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비중을 조절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제 주식 분할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200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 얘기는 다우존즈에 들어가기에 굉장히 용이해졌다는 거죠. 따라서 다우존즈에 합류가 되면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ETF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줄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만약에 그 다우존즈는 30개의 기업밖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들어가게 된다면 한 기업이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반도체 기업이 들어가게 되면 반도체 기업이 빠져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인텔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버진 갤럭틱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UBS says space tourism could be a 4 billion market by 2030. Here's how to play it. 자, UBS는 이제 스위스 뱅크를 얘기하거든요. 스위스 뱅크가 얘기하기를 스페이스 투어리즘은 우주 여행 산업이죠. 우주 여행 산업이 4 빌리언까지 마켓이 커질 것이다. 2030년이 되면요, 40억 달러 정도의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보시면 이번에 이제 제로드 캐슬이라는 사람이 이끌고 있는 UBS의 애널리스트 그룹이니까 여러 명이 함께 고민을 하면서 전망치를 던져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2030년이 되면 스페이스 투어리즘의 규모는 4빌리언 정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우주 관련된 모든 그 시장의 규모를 합치면 규모가 굉장히 커집니다. 900빌리언까지 커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우주 여행만 생각해 보는 거죠. 스페이스 투어리즘만 보면 4빌리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블루 오리진의 창립자인 제프 베조스가 성공적으로 우주 여행을 하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인터뷰 도중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미 우리가 예약을 받고 있는데 100 밀리언 정도를 우리가 예약을 받았다고 합니다. 반면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요, 최근까지 받은 예약의 규모가 150 밀리언이거든요. 150 밀리언. 따라서 블루 오리진에 굉장히 빠르게 쫓아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봤더니 2030년이 됐을 때 우주 여행 산업 시장의 규모가 약 4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우리가 지금 파악을 했잖아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볼 거예요. 2030년 우주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버진 갤럭틱 그리고 블루 오리진 이렇게 딱 두 기업밖에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일론 머스크도 있고 하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기업만 우주여행을 제공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버진 갤럭틱이 시장 점유율을 반 정도 가져간다. 물론 이제 쉽지 않은 싸움이죠. 블루 오리진에는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버티고 있잖아요. 따라서 상대가 상대인 만큼 50%라는 시장 점유율을 쉽게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진 갤럭틱이 50%를 차지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때 이 50%는 즉 2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2030년에 올릴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버진 갤럭틱의 프리미엄이 만약에 10배 정도 성립이 된다면, 즉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0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 PS 레이시오가 10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200억 달러라는 그 시가총액을 계산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버진 갤럭틱의 시가총액이요 80억 달러입니다. 따라서 200억 달러를 80억 달러로 나눠보면 2.5배가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10년간 버진 갤럭틱의 주가가 2.5배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2.5배 정도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간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전체 시장의 50%를 점유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PS 레이시오가 10배가 유지돼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PS 레이시오 10배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때 굉장히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기업이 테슬라잖아요. 테슬라의 PS 레이시오가 20배입니다. 따라서 그 반 정도를 만들어내야 지금 10배가 나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10배를 가정했을 때 2.5배라는 것은 만약에 테슬라만큼의 프리미엄을 받게 돼도 5배밖에 올라가지 못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모든 조건을 과연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새로운 경쟁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 시장의 50%를 버진 갤럭틱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해봤을 때 리스크가 너무나 크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익에 비해서 리스크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난번에 리처드 브랜슨이 성공적으로 우주여행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제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그 매도 시점을 좀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왜 장기 투자 안 하고 이렇게 팔 생각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버진 갤럭틱은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그렇게까지 많은 성장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러한 판단을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다른 기업들한테 오픈을 해준다,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올해 안에 시행될 거라는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테슬라 to open supercharger network to other EVs in 2021. 테슬라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슈퍼차징 스테이션을 다른 그 전기차 기업들한테 올해 안에 열어줄 것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고요, 이런 소식을 전해준 것은 물론 일론 머스크 그 자신이고요, 트위터를 통해서 어제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Later this year니까 2021년이 가기 전에 오픈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자세한 그 디테일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많은 로케이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를 열어줄 것인지, 그리고 또한 어떠한 메이커라든지 다른 그 모델들,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 과연 테슬라의 차저에 부합되는 그런 자동차 모델이 있는지, 만약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그 어댑터를 제공해 줄 건지,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슈퍼차저의 수가 25,000개가 넘어가고요, 차징 스테이션의 수만 해도 2,700개가 넘어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고요. 이번에 이제 이러한 발표를 하면서 슈퍼차저의 개수, 그리고 차징 스테이션의 개수를 높여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따라서 미국 쪽에서 만약에 새롭게 스테이션의 수를 늘려 나간다면 그 얘기는 정부 쪽에서 어떠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텍스의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크레딧 같은 거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슈퍼차저의 숫자는 거의 업계의 1위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차지 포인트라든지 우리가 EV고라든지 이렇게 차징 스테이션만 가지고 영업을 하는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테슬라가 이런 추세로 계속해서 슈퍼차저 스테이션의 수를 늘려 나간다면 이 또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비즈니스의 하나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이 기사를 여러분들과 공유해 봤습니다. 자, 오늘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은요, 로빈후드의 상장 소식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셨던 IPO인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정도에 로빈후드가 상장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장 그 파일을 제출하면서 이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자 수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가 이번에 노출이 됐습니다. 자, IPO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조금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따끈따끈한 뉴스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Hey, Andrew. Well, we knew it was coming. This is the price range, offering size and valuation for Robinhood in terms of its marketing that it's seeking as it begins its roadshow. Today, the company filed an amended S1 showing that it's looking to sell shares between $38 and $42 each, 55 million shares total, for an offering size at the high end of that range of about $2.3 billion. Now, in terms of its market cap, at that $42 per share high end of the range, the company is seeking $35 billion market cap in this IPO. Now, it was reported they had been expecting a valuation of about $40 billion here. Their last private market valuation was $11.7 billion raised last September. We are expecting a listing next week. If you recall, those roadshows have been compressed now that they can be mostly virtual at this point in time. And also in today's amended filing, we're seeing some updated financials for the first half of the year. The company reporting estimates for revenue as low as 546, as high as 574 million for the quarter ended June 30th. And then they're also showing an update for their net cumulative funded accounts at 22.5 million at this point in time. So a lot to parse through with this amended filing. We will bring you any more details as we get them, guys. Right. Hey, Leslie, last private market round, as you said, $11 billion. I'm curious what the valuation, though, was pegged at in the middle of the GameStop moment, if you will, when they had to go out and raise about $2 billion of capital very, very quickly. I know some of that was considered a convertible, if you will, but do you know what valuation that was set at? Yeah, so the nice thing about a convert is that it's a nice thing for the investors who are providing the cash in that emergency funding round is that it's actually valued at a 30% discount to the IPO price. So in other words, they're getting a 30% upside no matter what that IPO price is when they go public, assuming it all goes, all works out for them to go public next week. So whatever a 30% discount to that price is.